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끝에 며느리를 돈 나오는 ATM기 정도로 아는 시모와 친정의 호의를 개똥으로 한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의 시작은 지인의 소개였어요. 우연히 지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남편도 함께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지며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 3년 차에 되던 해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한없이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싹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에게 싹싹하게 구는 만큼 저도 자연스레 시모에게 잘하게 되었고 저흰 결혼까지 순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꿈만 같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흰 시댁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 시댁에 들렀고 그날 전 시모가 제가 알던 시모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한없이 고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니 대놓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선물이 이게 다니? 고작 스카프? 사돈 선물은 뭐 샀니? 고작이라뇨. 거기에다 고작이라고 하기엔 그 스카프는 고가의 명품 스카프였고 평소 스카프를 많이 착용한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남편이 직접 고른 비싼 스카프였어요. 전 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모의 물음에 답해줬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카드 지갑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이 사람이 어머님 스카프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그래, 엄마. 그거 비싼 명품 스카프야. 엄마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사돈은 지갑이고 나는 왜 스카프야? 선물 가지고 차별하니 지금? 차별은 무슨. 엄마, 스카프가 지갑보다 더 비싸. 왜? 지갑으로 바꿔줄까? 엄마가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해서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지갑이 더 좋으면 지갑으로 다시 사줄게. 아니야. 이왕 사왔으니 잘 쓰마. 시모는 지갑보다 스카프가 더 비싸다는 말에 많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스카프를 야무지게도 챙기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새 출발하는 좋은 날 괜한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 후에 이어진 식사 자리에선 시모는 다시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모는 저희의 생활에 무관심에 가까웠기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생신날이 되면 시모가 과하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편껏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시모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생일 때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아예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카드를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고 저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군요. 시모는 이런 말을 꼭 저에게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제가 드린 용돈이 적지 않은데 이번엔 아예 카드를 대놓고 요구하니 곤란한 건 사실이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날 카드 정도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시모는 카드를 줬다간 카드를 준 제 손목을 분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쓸 것이 분명했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특히나 제 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컸어요. 그래서 전 결국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죠.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왜? 갖고 싶은 거 있으시대? 그게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사라고 카드를 줬다고 하시더라고. 들어보니 어머님도 카드 받고 싶으신가 봐.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통 크게 카드 드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카드를 어떻게 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깟 카드 좀 주면 어디가 덧나? 큰일이라도 난대? 우리 엄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아마 옆집 아줌마가 카드 받았다고 하니 본인도 며느리한테 카드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생각 없이 막 쓸 사람이 아니라고. 써도 얼마 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드려. 알겠어? 그래? 알겠어. 어쩌면 자신의 엄마를 몰라도 저렇게나 모르는지 화를 내며 호언장담하는 남편을 보며 어찌나 한심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시모의 씀씀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고, 그랬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저희가 생활비 카드로 쓰는 남편의 카드를 시모에게 주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자랑 목적으로 카드를 달라고 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모는 카드를 받고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그날 저녁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색이 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생활비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얼마야? 뭘 얼마만큼 산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무슨 쇼핑을 해? 발뺌하는 거야? 참나, 이거 좀 봐봐. 이거 당신이 다 쓴 거잖아. 저의 물음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승인 문자들을 보여주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승인 내역을 보니 역시나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쇼핑을 아주 시원하게 했더라고요. 평소 남편 돈은 몰라도 제 돈은 어디 버튼이라도 누르면 나오는 돈으로 여기는 시모였기에 당연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씩씩거리는 남편을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다시 승인 문자가 울리더군요. 한 식당에서 뭘 얼마만큼 먹었는지 20만 원에 가까운 승인 문자가요. 이게 뭐야? 당신은 여기 있는데 왜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긴 당신이 어머니한테 카드 주라며. 그래서 우리 생활비 카드 줬어. 뭐? 그럼 이게 다 엄마가 쓴 거란 말이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다 쓰신 거야. 하루 종일 아주 야무지게도 쓰셨네. 이게 다 얼마야? 그 순간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에서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과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고 남편은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통화 중인 듯 했어요. 언뜻 카드, 쇼핑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니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고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목소리인 듯 했지만 시모에게 별다르게 화를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자기 엄마가 생일날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신나게 쇼핑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화를 내기에도 모호한 상황이니 그저 속만 끓을 뿐이었겠죠. 그렇게 통화를 끝낸 남편은 잠이 들 때까지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화가 잔뜩 난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너 진짜 애가 왜 그러니? 내가 네 카드 달라고 했지 언제 내 아들 카드 달라고 했어? 아, 그거요. 어머님이 저번에 카드 달라고 한 거 그 애한테 말했더니 형식상 옆집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다. 절대로 생각 없이 막 쓰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요. 그렇다면 아무 카드나 상관없다 싶어서 생활비 카드로 드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낭창하게 답하는 제 대답에
시모는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설마 어머님 막 쓰신 건 아니죠? 그이가 어머님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자식들 카드로 사치 부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저한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럴 리가 있니? 그냥 물어본 거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카드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옆집 아주머니께 자랑 좀 하셨어요? 그래. 아주 실컷 자랑했어. 그럼 끊으마. 시모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로써 저는 시모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며 시모와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모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질 일이 없었고 나름 화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와 밥도 먹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엄마가 휴대전화에 깔아달라고 했던 앱들을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금 알림이 울렸고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5만 원.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은 매달은 부담스러워 드리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남편이, 시댁은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터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달랑 5만 원이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전 그 자리에서 그간 입금 알림 문자들을 살펴보았고 남편 역시 처음엔 저와 비슷하게 보내다가 지난 1년 가까이는 5만 원을 보냈더군요. 5만 원이라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무리 형편에 맞게 드리는 용돈으로 성의 표시라도 한다는 것이라지만 몇 달 뒤에 있는 자기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큰 돈을 들여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까지 예약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전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안고 남편을 기다렸죠.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현관문에서부터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짜고짜 너무하다니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지.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근 1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용돈 5만 원씩 보냈더라. 우리 엄마가 거지야? 5만 원이 없을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말았어야지. 난 매번 당신 집에 적을 땐 30만 원, 많을 땐 50만 원씩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뭐 5만 원? 지금 장난해? 우리 집이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어? 애초에 양갓집에 3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자는 사람도 당신이었잖아. 이러려고 용돈 주자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그때 생활비 카드로 쇼핑도 과하게 하기도 했고 이번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여행 보내드린다고 돈도 많이 쓰기도 해서 여유가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럴 거면 아예 보내질 말든가 나한테 말하든가 했어야지.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3달에 한 번,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드리는 용돈인데 그걸 딸랑 5만 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한 게 1년이 다 돼가던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최근에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생각은 어떻게 했어? 다 말이 안 되잖아. 미안해. 이리저리 좀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안 보내기엔 장모님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도 5만 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장모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 난 장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지레심작으로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런 말을 할 거였으면 당신이 5만 원도 용돈이라고 처음 보냈을 때 당장 말했었겠지. 내가 오늘 친정 가서
엄마 휴대전화 정리해주다가 봤어. 내가 진짜 엄마 볼 면목이 없어서. 어쨌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다시 한번 절대 친정을 무시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죄인 얼굴을 하고 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됐고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생신, 명절, 어버이날 그게 뭐든 다.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대했다간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날 이후 저와 엄마에게 다시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용돈을 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전 남편에게 통보했듯이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용돈을 붙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주지 않은 듯했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너 왜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 혹시 잊었니? 넌 나이도 젊은 애가 그런 걸 잊고 그러니? 나 오늘 돈 쓸 때 있으니까 얼른 붙여주려무나. 제가 무슨 시모에게 돈 빌린 빚쟁이도 아니고 용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참 기가 다 막히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각자 집 용돈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이한테 전화해보세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니? 매번 네가 줬으면 계속 네가 줘야지. 왜 내 아들한테 주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줘. 괜히 바쁜 애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알겠니? 언제나 늘 그렇듯 돈만 연관되었다 하면 시모는 독불장군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전 그런 시모를 잘 알기에 일단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돈을 붙여주었어요. 남편이 그랬듯이 딱 5만 원을요. 돈을 입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너 지금 5만 원 붙인 거니? 나랑 지금 장난해? 오냐 오냐 해줬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5만 원을 보내 5만 원을?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그러게요. 저도 잘나신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근 1년 동안 딸랑 5만 원씩 보내길래 무시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랑 너무 차이나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딱 5만 원 보낸 건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달부터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해서 제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이 당장 내놓으라고 일이 성하니 제가 인심 써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러니 아껴 쓰세요, 어머님. 뭐라고? 내 아들이 5만 원을? 그랬을 리 없다. 절대 아니야. 저도 제 두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끊어요. 며느리를 빚쟁이 대하듯 막 대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친절하게 예의를 다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때쯤부턴 저 역시 시모에게 대우라는 걸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오는 대우가 그따위이니 가는 대우 역시 이따위일 수밖에요. 특히나 돈 선물 때문에 매번 이 난리이니 미운 정도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런 인간이란 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회의감마저 들었으니 시모와 예전처럼 지내기는 이미 글러버린 일이었죠. 한 번만 더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줄까 고민했지만 시모는 더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시모 대신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집에서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내가 장모님 용돈 5만 원 드렸던 거 다 말했냐고. 왜? 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런 걸 왜 말해?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도 안 간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고. 그냥 여행 안 가도 되니까 생활에 보태 쓰라고 하더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아빠 여행도 못 가게 만들어? 왜 무능한 아들을 만드냐고?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당신은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시간이 남아돌다 못해 심심해 미치기 직전이라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어머님 잘난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랍시고 5만 원씩 주고 있었더라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녔을까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겠어. 상황이 머리에 안 그려지니? 그 대단하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오늘 전화 왔더라. 용돈 내놓으라고. 난 무슨 어머니한테 빚이라도 진 줄 알았어. 고함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욕까지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5만 원 보내드렸더니 더 난리 부리시던데. 그래서 다 말해드린 거야. 해외여행? 참나 진짜.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도 그 여행 예약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도 컸을 텐데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용돈이나 더 챙겨드려. 아까 어머님이 오늘 꼭 쓸 데 있다고 돈 빨리 달라고 하던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꼭 그런 말까지 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말해서 용돈 드리라고 하면 되지. 꼭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처럼 겨우 5만 원을 붙여줬어야 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전화해서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욕하는 건 안심해? 아니, 어머님은 내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왜 매번 당신 돈은 그렇게나 아까워하면서 내 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전 그간 쌓였던 말을 뱉어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늦은 새벽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친정에 왔다면서요. 희정아,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그게 정서방이 지금 여기에 왔어. 보기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뭐? 정서방이? 그래, 보니까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데리고 가려무나. 수학이 넘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잔뜩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 서둘러 친정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장면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 가관 중에 그런 가관도 없더군요. 온 거실에 남편이 풍기는 술 냄새로 가득했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남편은 엄마를 향해 제 욕을 서슴없이 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잘난 그 딸이 글쎄 남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요. 정서방, 자네 많이 취했네. 할 말 있거든 내일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네, 저 취했습니다. 술 좀 먹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술 먹었는지 아세요? 글쎄, 오늘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보냈다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5만 원 보냈다고 자기도 5만 원 보냈대요, 글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친정이랑 시댁이 같냐고요. 저 여자 아주 몹쓸 여자예요. 남편의 주정이 계속되는 사이 엄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곤란해했고 전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이 개가 된 모습을 보는데 전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기에 끊임없이 주정을 늘어놓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으며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은 저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에도 찾아가서 빌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은 듯 했고 전 굳이 그런 인간을 붙잡고 당장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건성건성 시켜서 하는 사과 해봤자 뭐하며 받아봤자 뭐하겠어요? 반성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저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시모의 생일은 다시 다가왔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아가,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 건 알지?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번 생일 땐 선물이나 용돈은 됐고 생일상 좀 차리거라. 집에서 친한 지인들 불러서 간단하게 밥이나 함께하고 넘어가려고. 이번 주 주말에 한 10명 정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니까 꼭 챙겨야 하는 음식은 따로 문자로 보내주마. 아, 간단하게 10명이요? 이번 주말이고요. 그래. 그리고 생일 선물이나 용돈은 필요 없긴 하지만 정 네가 챙기고 싶으면 챙겨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주말에 보자. 이쯤 되니 화도 나지 않았고 어쩜 저런 생각을 다 해낼까 싶어 아낌없는 찬사마저 나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끊고 헛웃음을 뱉어내고 있으니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고 전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웃어? 우리 엄마 아니야? 맞아.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번엔 간단하게 지인분들 불러서 생신하고 싶다네. 간단하게 한 10명 부를 테니까 와서 상 차리라고. 10명이 간단하게가 맞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생신상? 그게 왜? 그리고 10명이면 간단한 거지. 옛날에는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어.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야? 이런니 저런니 군말하지 말고 생신상이나 제대로 준비해.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엄마 망신당하지 않게 제대로 솜씨 발휘해보란 말이야. 언제는 자기 부모 생신인데 왜 저보고 그런 고생을 하냐며 자기 부모 생신 땐 자신이 미역국부터 해서 다 준비할 테니 신경도 쓰지 말라던 남편은 어느새 저런 골빈말이나 뱉어내는 놈으로 변해 있더군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을 직면하고 나니 더는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깟 생일상 충분히 차려드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로 인해 충분히 시댁과 남편에게 실망했고 무엇보다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이었잖아요. 친정에서 그런 잘못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시모는 눈치도 없이 생일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들을 문자로 보내오고 있었고 전 이렇게까지 하는 시모를 보며 이혼 통보의 날을 시모의 생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모의 생일날, 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당연히 양손 가득 장을 봐올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왜 빈손이니? 재료는 장 안 봐서 왔니? 아, 혹시 출장 뷔페 불렀니? 하긴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쓸데없이 가짓수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 몇 가지 제대로 예약하지 그랬어. 음식은 괜찮게 한다니? 오늘 오는 친구들이 입이 고급이라 걱정스럽긴 하네. 시모는 혼자 김칫국을 사발채 들이키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에게 할 말 있다며 잠시 앉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제 앞에 나란히 앉았고 전 준비한 말들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출장 뷔페는커녕 생일상 준비조차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연락하세요.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은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차례대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생일상을 안 차린다니?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니? 생일상도 안 차릴 거면 여기에 왜 온 거야? 그러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엄마 생일상 준비하라고 했었잖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던 내 말 잊었어? 하나뿐인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어머니 생일상 하나 못 차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저에게 따져묻기 바빴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 이 집 며느리 더는 안 할 거거든. 어머님, 저희 집 며느리 자리 반납할게요. 더는 더럽게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신상이든 밥상이든 차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의 통보에 시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득달같이 몸을 세우며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안 한다니? 설마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이혼해. 나 더는 이런 집 며느리도 당신 부인도 못 해먹겠어. 야, 이런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생신상 차리는 게 뭐라고 이혼까지 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이까지 생신상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어? 그러면 도대체 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우리 친정에서 그런 일 있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용서는 빌었어?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 용서는 구했냐고. 그것뿐이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행동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꾹꾹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어. 사위로서 도리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로서 도리는 과하게 바라는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지 말이 없었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저에게 따지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용서? 내 아들이 왜 사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다고? 용서는 네가 나한테 구해야지.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거리야? 어디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꼭두 새벽에 만취가 돼서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뿐이에요. 저희 엄마 들으라고 제 욕을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고함은 얼마나 질러대는지 제가 참 친정엄마 별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쳐놓고 저희 엄마한테 이날 이때껏 연락 한 통 안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 생신상이나 차리고 있고 싶겠어요? 언성을 높이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고함을 지르는 저.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더니 이내 남편 놈을 운운하고 나서더군요. 남자가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쯤은 다 하는 거야. 그런 걸 잘 감싸줘야 진정한 내주지. 어디 나서서 고개를 숙이라 말라 명령질이야. 큰일할 남자한테 함부로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도 다 이해하실 거다. 아무렴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 이해하고 말고. 정말 그 입에서 뱉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 같아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어머님 아들 다시 그 잘나신 품에 돌려드릴 테니 이혼하거든 앞으로도 쭉 그런 아들로 그렇게 잘 키워보세요. 아마 그런 식으론 제 혼은 죽었다 깨도 힘들 테니 쭉 끼고 한평생 잘 사시면 돼요. 이 인연이 말이면 단줄 아나 어디서 그딴 막말을 해? 막말은 무슨? 진심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혼을 한다 한들 어떤 여자가 버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어머님 품에 쭉 끼고 사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잔뜩 났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맞을 각오는 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맞자마자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제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리자 시모는 악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내 인연, 어디서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더 가만히 둘 것 같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시모의 팔을 붙잡아 내팽개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대 맞아들이니까
힘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의상 한 대 맞아들인 거고 더는 남아있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신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의 옆으로 고꾸라졌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정말 이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시모와 망연자실한 남편놈을 뒤로 한 채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현관문 앞은 언제 온 것인지 시모의 친구들이 줄지어 현관에 귀를 대고 있더군요. 언제 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순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겠는 건 저희의 다툼을 모두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마다 표정이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경악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구경꾼들을 위해 현관문을 닫지 않고 들어가 보라고 했고 그 열린 문틈으로 시모의 한탄이 들어오더군요. 이놈아, 어쩌다 그런 짓까지 했어? 술을 마시려거든 곱게 마셔야지. 어쩌다 사돈집까지 찾아가서 그딴 주정을 부렸냐고. 그리고 그딴 짓을 했으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지.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고 있어? 네가 사돈 용돈으로 5만 원 줬다고 할 때도 내가 기가 막혔는데 뭐? 술주정? 이걸 어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만 안 했어도 5만 원 드릴 일도 없었고 엄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생활이 힘든 일은 없었다고. 술주정? 그까짓 게 왜?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는 거라고. 실수 좀 한 것뿐인데 굳이 내가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용서까지 빌어야 해? 내가 왜? 아니 이 녀석이 진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 같아도 이혼하지 이혼해. 나 같아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과 그런 남편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시모의 지인들은 저마다 남편을 욕하기 바쁘더군요. 저런 인간 말종도 또 없다고요. 전 그런 욕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이혼의 비협조적이었고 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하며 빌더군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막상 당신이랑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쩌지? 난 당신이랑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잖아.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 단호한 저의 태도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장모님, 제가 앞전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게, 진작 좀 잘하고 살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을.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돌아가게.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네. 장모님, 그런 일 있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그것보다 곱절로 더 잘하며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각서라도 쓸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놈은 아예 엄마의 발밑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했지만 그간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마음을 돌릴 리 없었고 한참을 빌던 남편은 지쳤는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금까지 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만 마무리되길 기다리는데 시모까지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모의 방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며 빌기 시작했고 그 악어의 눈물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사돈, 앞날 창창한 애들 이혼까지 해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사돈이 설득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사돈. 저한테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붙잡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혼하는 게 애들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 같아요. 사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양반이 모든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맘 안 돌려놓으면 저도 제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설득 좀 해주세요, 사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시모는 아예 엄마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애원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그럼 그렇지 싶더군요. 아들이 뻔히 잘못한 걸 다 알면서도 제 앞에서 아들 편만 들던 시모가 저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평소 집안일은 시모에게 믿고 맡기는 시부는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테고, 믿고 맡긴 결과가 아들의 이혼이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었겠죠. 거기에다 시모의 생일날 모인 지인들은 시부도 아는 지인들이었으니 시부의 귀에 이혼 사유가 들어가고도 남았을 테고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대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시부의 정성을 잘 아는 저였기에 시모의 저 자세가 이해되고도 남더군요. 시모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도 남편에게만큼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손을 휙 뿌리쳐주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 약한 우리 엄마한테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될 줄 아셨나 본데, 이혼하는 당사자는 저예요, 저. 우리 엄마가 아니고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한 번만 마음 돌려주면 앞으론 너희한테 연락도 하지 않으마. 집안 행사에도 네가 오고 싶지 않다면 오지 않아도 되고, 그까짓 용돈도 안 줘도 돼. 그냥 내 아들이랑 살아만 다오. 응? 왜 잘못을 저지른 것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척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려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말이에요. 저번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순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희 앞에 엎드렸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1분 1초 같이 살아만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이러면 제가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인연이 뭐? 끌어내? 네가 감히 누굴 끌어내? 누군 니까지 년이 예뻐서 이런 줄 알아? 나도 그 영감탱이 아니면 여기서 이러는 일도 없었어. 당장 이혼시키고 새 장가 보내면 되지. 이혼이 여자한테나 흠이지 남자한테도 흠인 줄 아니? 남자는 얼마든지 처녀한테 장가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빌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본다고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얘가 누굴 닮아서 이리도 독한가 했더니 다 사돈 피었나 보네요. 시모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끌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린 거 아버님께 전화해서 다 말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질질 끌려 쫓겨난 시모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이나 난동을 부려댔고, 제가 부른 경찰분들이 오고 나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 소송에서 이기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되는 당시 전 남편의 몰골은 거의 폐인에 가까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통쾌하더군요. 저딴 인간 때문에 망친 제 인생이야. 앞으로 제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면 회생이 될 테지만 그 인간은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혼과 동시에 전 번호도 바꿔버리고 회사도 이직해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소식은 듣지도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가끔 이혼 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전 시부에게 정말로 쫓겨는 났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굳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고 더는 그런 인간들 이야기로 귀를 더럽히고 싶지도 않은걸요.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가고 현재는 남자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만난 남자로 제가 언제나 늘 최고고 제일 예쁘다고 해주는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남자예요. 한번 크게 대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어떠셨나요? 답답하신 분들도 통쾌하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전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었고 그랬기에 더욱 그러려니 하며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건데 말이죠. 혹시나 저처럼 시댁의 과한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모든 아내분들, 부디 우리 할 말은 적당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말 인생인가 봐요. 요즘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해야 할지 기회라고 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세요. 부모님께서는 두 분 이름으로 된 과수원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농사를 할 때만 빌려주는 땅도 여럿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남들과 다를 게 없었고 집이 잘 산다는 걸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시골에 살아서 사치하는 것도 없이 먹는 거 입는 거 남들처럼 평범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집이 잘 산다는 걸 피부로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 말 딱 한마디에 부모님은 일사천리로 미국 유학을 준비해 주셨죠. 유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간에 한국에 돌아갈 뻔했어요. 이러다 엄마 아빠가 땅 다 팔아서 나 때문에 빈털털이 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지원 덕에 돈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하구나 하고 자연스레 깨닫게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20살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그 후 은퇴 선언을 하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과수원 팔기 싫다고 관리해줄 직원들을 여럿 뽑기 시작하셨죠. 저는 넓은 땅 갔다 와 보니 대학 대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대학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사고만 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잠깐 들어와 있다가 언제나 다시 해외로 빠졌어요. 여행만 다닌 건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다양한 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 지원만 믿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만 하는 줄 아셨나 봐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 받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다른 직업도 분명 많았지만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건 해외에 머무를 때 각 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내려와선
한국의 복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겪어봤는데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아주 먼 미래에 기회 된다면 지역 복지센터를 직접 창업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공부해서 시험에 딱 붙어버려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깜짝 놀랐던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실제로 복지사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많았고 힘들고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저는 깨달았어요. 일보다 시댁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요. 저는 일하지 않는 날에는 봉사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봉사하는 곳에서 치과 의사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겉보기에 좀 차가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뜻한 면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봉사하면서 금방 친해졌고 연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절대 직업만 보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남편의 직업이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 마음은 아마 시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이 그 정도 직업 가졌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결혼 전 시모가 집으로 초대한 적 있어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환영해줬었는데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몇 급인지는 몰랐나 봐요. 맛있는 반찬을 제 앞으로 잔뜩 당기면서 제게 입맛에 맞냐고 묻던 시모는 제가 9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 실망한 눈치였어요. 급속도로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애썼죠. 그래봤자 시모는 더 이상 제게 관심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바쁘게 침을 튀겨가면서 제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9급 사회복지직이랑 치과의사가 말이 되냐는 거겠죠. 그 후로도 남편은 제가 나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게 진심으로 뿌듯하다며 언제나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시모의 반응이 차가워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후에 상황은 또 바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걸 알고 시모는 제게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땅 규모와 부모님 수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부모님 땅이 몇 평이라고? 아, 농사관에서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나는 또 용돈벌이 겸 가볍게 농사 짓는 줄 알았는데 사돈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과수원 규모가 꽤 큰 것 같더라. 네, 뭐 여기저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아니, 사람도 여럿 부리는 것 같고 너는 참 좋겠다. 부모님 잘 둔 덕분에 과일은 늘 걱정 없겠구나. 그럼 뭐 나도 이제 한 가족이니 공짜로 과일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당연히 어머님께도 과일 갖다 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네가 부모님 항상 먼저 챙겨드려. 이제 한 가족 됐는데 정기적으로 수호치과 와서 진료도 받으시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남편이 부모님 모시고 진료해줬어요. 어머머, 그랬니? 역시 내 아들이지만 참 센스 있지 않니? 그럼 새아가 내가 편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냐? 네? 친정에 대략적으로 토지가 몇 군데나 있는 거냐? 땅은 고향에만 있는 거야? 그 정도 규모면 실질적으로 달에 얼마씩 버는지도 궁금하구나.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몰라요. 모르면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봐. 그런 건 딸도 알고 있어야지. 부모님 땅 규모랑 땅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너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해. 제가 몰라도 알아서 잘 관리하셔서요. 에이, 지금은 잘 관리하신다지만 너도 나중에 네가 받을 땅이 뭔지 한번 체크해 봐야지. 그렇다고 시댁이 엄청 못 사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친정의 땅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애매하게 답을 피해도 꼭 얼굴 볼 때마다 집요하게 묻더군요. 남편 역시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시모에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아가, 내가 저번에 물어본 거 부모님한테 물어봤니? 어떤 거요? 아이 참, 얘가 정말 여러 번 말하게 하네. 땅이 몇 평인지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니까. 그게 저도 그런 부분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기 조금 곤란해서요. 아니, 네가 그 집 딸인데 그게 왜 곤란해? 네? 설마 너 부모님 친딸 아니니? 어머님, 저 솔직히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서 무척 당황스러워요.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시모의 무례함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 역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마, 친딸 아니냐니.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땅을 엄마가 왜 궁금해하세요? 화장실 갔던 남편이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줬어요. 결과적으로 시모는 꺾이지 않았지만요. 당연히 궁금하지. 사돈 내 땅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땅이 결국 며느리 땅이 될 거고, 며느리 땅이 결국 내 아들 목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물었냐? 아가, 네가 말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 네, 못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보, 안 되겠다. 우리 그만 가자.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수호, 너 정말 엄마 우습게 만들래? 엄마야말로 저 우습게 만들지 좀 마세요, 제발. 저도 남편에게 부모님 농사 지는다고만 했지 땅 부자다, 우리 집 잘 산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좀 궁금할 법도 한데 남편은 처음에만 놀랐고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것저것 캐묻고 저를 불편하게 하자 남편은 보기 민망했는지 중간에서 잘 막아주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온 남편은 당분간 인사드리러 안 와도 될 것 같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약속했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시모가 불편한 질문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궁금증이 많은 만큼 꿈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 대신 저희 부모님을 공략했더라고요. 시모는 항상 제게 부모님 잘 챙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직접 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 초대해서 식사하는 건 기본이었고 같이 남편 치과에 진료받으러 가면서 친해지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의 행동에는 다 속셈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치과를 좀 개원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노골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말로 느껴져서 솔직히 불편했어요. 사돈, 치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원장이 우리 아들 학교 후배예요. 같은 치과 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개원할 돈이 없어서 후배 밑에 들어간 게 그렇게 속상해요. 엄마, 그게 뭐 어떻다고요? 남편은 후배 치과에서 일했지만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모의 그런 말이 오히려 남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듯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정 넉넉한 사돈께서 앞길 창창한 사위 좀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줘야 할지. 사돈네 형편에 사위 치과 하나 개원해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땅도 많으시고 들어오는 돈도 많으시고. 치과라. 알겠습니다. 아들 걱정이 되실만 하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따로 연락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돈이라도 제 아들한테 믿을 구석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우리 아들은 날개만 달아주면 더 잘 될 거예요. 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 괜찮다.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그런 부탁할 수도 있지. 시모의 눈물 공격이 먹혔는지 저희 부모님은 긍정적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과 사위를 위해서 개원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한 거 미안해. 하지만 거기에 내 의견은 전혀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 없이 치과를 받겠어. 근데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으시대.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자존심 상해. 난 당신한테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남편이고 싶어. 언젠가 내 손으로 개원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장인어른 장모님 도움받으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 자기가 못날 게 뭐가 있어. 너무 멋있어서 탈인데. 남편은 언제나 제 일을 존중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죠. 저희 부부는 긴 상의 끝에 감사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거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독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싫다는 거야? 아버님 개원은 제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못하지만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맞아, 아버지.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욕심 부리기 싫어요. 욕심을 왜 안 부려? 어느 정도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너는 남편이 싫다 하면 너라도 받자고 해야지. 자네 지금 내가 내 딸이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는 것 같나? 치과 진료가 얼마나 비싼데 바가지 안 쓰고 안전한 치료를 우리가 또 어디서 받겠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그러니 잔말 말고 자네 몫은 자네가 챙겨. 자존심 부리지 말게나. 살아보니 그게 밥 먹여주는 것 아닐세. 그리고 나는 물러 터진 사위보다 똑똑한 사위가 좋아. 그래야 내 딸도 지키지. 그리고 나도 조건이 있네. 아차 싶었어요. 남편이 친정 가족들 치과 치료비를 항상 부담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남편이 퍼주는 거 공짜로 다 받아놓고 시모 욕심 부린다고 생각한 게 속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치과를 개원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만에 하나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 치과 자리를 당장 빼줘야 하고 더 이상 그 자리는 쓸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깜짝 놀라면서도 진지한 아빠의 얼굴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모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이혼은 당치도 않는다며 웃었죠. 시모는 친정아빠가 그만큼 저희 부부 잘 살라고 하는 말일 거다 했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내뱉은 말은 확실하게 지키는 분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아빠는 개원할 상가 자리를 계약할 때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하면 일주일 안에 자리를 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남편에게 작성하도록 시켰죠. 그런데 남편이 치과 개원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시모의 하대가 시작됐어요. 제가 남편의 치과 개원에 대해 생색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며느리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저희 시모는 아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주변이 시끄럽구나. 요즘도 많이 바쁘냐? 네, 어머님 계속 바쁘네요. 넌 정말 가만 보면 몇 푼 번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해? 네? 그러니까 그깟 사회복지사 일 때려치우고 남편 내조나 해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한테는 제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내 아들이 하는 일 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복지는 내가 필요한데 넌 왜 엄한 곳 가서 일하니? 누구 도와줘야 보람 느낀다면 우리 집 와서 날 좀 돕던가.
어머님, 저한테 이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도 나름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 와서 배우라니까.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니?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어이구,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를 해 바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거 없이 혼나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업무 처리에 이어 시집살이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는 더해갔죠.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따로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막 개원해서 일이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초상날 지경이더라고요. 업무에 치이는 것보다 틈만 나면 똑같은 번호로 쌓이는 부재중 기록이 더 끔찍했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자 남편도 어디 아픈 곳 있냐며 묻더라고요. 하지만 업무로 바쁜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하게 살도 훨씬 빠져 있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걱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함께 거울을 보자며 둘 다 꼴이 많이 아니라며 애써 웃어 보였죠. 보약이라도 지어 먹자며 넘긴 다음날 큰일이 터진 거죠. 여느 때처럼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수로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밥 먹기 전에 들으면 체할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척 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시모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죠. 야, 너 고졸이라며? 부모님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지 우렁찬 목소리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실 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교 졸업이 필수인데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와선 뒤늦게 사회복지에 관심 생겨 학점 은행제로 준비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위이고 부모님도 그럴듯한 대학교는 다닌 적 없다고 알고 계시니 시모에겐 고졸이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아주 속았다며 씩씩거리는 시모였어요. 시골 출신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감히 치과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너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어머님,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무슨 죄라도 지은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는 유치하지만 욱해서 저 미국 유학 간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도 많이 참았으니까 오늘은 남편에게 전부 말해야겠다 결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분명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눈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뭐야, 병원이야? 여보, 나 기억이 없어. 쓰러졌대. 미안해. 내가 쓰러진 건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니까 제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받고 보니까 역시나 심호 부재중 전화가 10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기 전까지 제 핸드폰을 살펴봤나 봐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구박하고 닥달하는 문자와 연락들을 다 본 건지 너무 미안하다며 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대충 보니까 제가 쓰러진 후에도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순 사기꾼이라며 폭탄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시모 전화번호를 차단시켰어요. 제가 기운을 차리고 나서야 눈치 못 챈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왜 진작 말 안 하고 참고만 있었냐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러곤 제 앞에서 시모에게 연락해 분명하게 화를 내는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툭 하면 일 그만둬라. 남편한테 내조해라. 우리 집 와서 빨래나 해라. 그런 문자들을 도대체 왜 보낸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휴, 그새 지 신랑한테 다 일렀나 보네. 내가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문자 한 통 보내겠냐?
이 사람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남보다 더 하세요? 한 통이요? 한 통이라고요? 내가 본 것만 몇백 통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했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학력 당연히 상관이 있지. 아니, 걔가 쓰러졌다고? 지금부터라도 무서운 줄 아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해놨지만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후로 시모의 연락은 물론 명절에도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정말 이번 명절에 어머님 댁 안 가도 돼?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만날 거야. 꽤나 단호한 남편 보고 저는 차라리 진작 말할 걸 후회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 내 건강까지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었죠. 언제나 제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시모의 갈등과 불화를 알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머뭇거린 것도 사실이에요.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준 남편 덕에 시모는 많이 반성한 듯 보였어요. 굳이 저의 직장에 찾아와서 고생이 많다며 말 몇 마디 건네러 오셨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에게 며느리 잘 부탁한다며 인사도 했죠. 몸은 좀 괜찮고? 네, 남편이 많이 챙겨줬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심술 부려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찝찝하지만 시모와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사이에 껴서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남편과 약속도 했다더라고요. 그땐 정말 시모의 진심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 더 그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 번 더 엄마를 믿고 싶었을 거고요. 사과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그 뒤로 시댁과 전처럼 큰 교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치과에 갔다가 입구에서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세아가, 어머님, 오늘 치과 진료 보러 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나 말고 내 친구들 진료 본다 해서 따라왔지. 어머, 이렇게 마주칠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할 걸 그랬다. 여기 얘들아, 내가 항상 칭찬했던 내 며느리. 시모는 제게 친한 척 팔짱을 꼈고 마치 친구들에게 사이가 좋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느낌이었죠. 아, 어머님 친구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요. 결혼식이 워낙 정신없는 날이니까 다들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났어요. 대충 들어보니 시모의 대학 동문들이었죠. 저 새아가, 혹시 너 차 가져왔으면 유압 식당까지만 우리 태워줄래? 참 차키를 손에 들고 있는데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전보다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서 딱 잘라서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모랑 관계가 많이 어색했어도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눈 딱 감고 부탁을 들어줬죠. 그런데 식당까지 태워주고 가려는데 시모가 밥 먹고 가라며 계속 붙잡아서 저는 예상에도 없던 식사 자리까지 합석하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열심히 하던 시모 친구들은 갑자기 웃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었고요. 안 그래도 자리가 불편해서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영어 대화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만 살폈죠. 영어로 대화하는 걸 한참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학벌에 민감했던 게 아마 친구들 때문이었던 걸까 싶었어요. 몇 명이 좀 유난스럽게 발음을 굴리며 저를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아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마치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보다는 서툰 영어였지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의도를 알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시모와 시모 친구들이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지금 우리 대화 못 알아듣는 거냐고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멈추고 타겟은 제가 되었죠. 시모 친구가 제 얼굴이 성형하지 않은 자연인지 묻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못생겼지만 자연이라고 답했어요. 전부 다 문법도 틀리고 그렇게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실력으로 저를 험담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죠. 어머님, 모르셨나 봐요. 저 자연 아니고 코는 주사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유치원생 수준의 영어는 저도 다 알아듣죠. 어머님 사람 참 쉽게 안 바뀌죠?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모욕 주시네요. 제가 꽤나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자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시모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시모에게 굳이 말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럼 그 실체도 모르고 넘어갔을 테니까요. 막상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자 시모는 또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고졸은 그 정도 영어도 못하겠지 또 속으로 무시했겠죠. 시모 친구들도 제게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며 칭찬하면서도 제가 말한 걸 절반도 못 알아들었는지 괜히 머쓱해하는 눈치들이었죠. 저는 다시는 시모에게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시모 친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촌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맨 시모 친구가 호웃음을 치며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네?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다면서요? 수호 엄마 말이 사실인가 봐. 솔직히 의심했거든요. 그렇잖아. 그깟 공무원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공부도 잘하면서 왜 돈도 얼마 못 버는 공무원 일을 해요? 혹시 부모님 믿고 돈 욕심은 안 부리는 타입인 건가?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땡땡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응? 분명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고 7급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수엄마, 말해봐. 며느리 땡땡 여대 나왔다며? 아니, 그게 말이야. 처음에는 시모의 친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며느리들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시모가 저에 대해 거짓말한 게 분명히 맞더라고요. 시모는 곧 얼굴이 벌개져서는 오히려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기 장단을 좀 맞춰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겠지만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왜 시모 장단을 맞춰주겠어요? 너 무슨 소리냐? 뭐 잘못 먹었어? 아이 참, 우리 며느리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지고 아직 상태가 안 좋나 봐. 어머님, 저 멀쩡해요. 제가 땡땡여대 나왔다고요? 저 고졸이라고 어머님이 소리 지른 그날 저 쓰러졌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세상에 고졸? 명문대 나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네. 콧대 높은 시모 친구들은 이때까지 며느리 자랑 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냐며 시모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친구 사이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심지어 몇 명은 기분 나쁘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2명은 남아서 시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끝까지 따져 물었죠. 그럼 혹시 부모님이 강남의 유명한 건물주라는 것도 설마 거짓말이에요? 시모는 이번만큼은 정말 거짓말 해주길 바라는지 더 애절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런 거짓말로 저를 둔갑시키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이미 비정상적인 시모에게 애정이란 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뭐? 농사? 예, 순 거짓말 아니야? 너 그래놓고 우리 며느리들은 뭐 볼 거 있냐고 무시했냐? 겨우 고졸 며느리의 촌뜨기 사돈 두고? 수엄마, 며느리도 그다지 보잘것 없으면서 누가 누구더러 며느리 잘못 들였대. 나 참 웃겨서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 시모 덕에 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모욕감을 느꼈죠. 시모에게 따져 묻는 시모 친구들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대놓고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만 되게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아줌마들도 아주 형편없으시네요. 영어로 대화하는 그 수준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사람 무시하려고 본인들끼리 치졸하게 영어로 대화하지 마세요. 문법 틀려 발음 구려 무엇보다 굉장히 교양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남편 치과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참 기가 막혀서. 시모 친구들은 저와 시모에게 혀를 내두르며 바삐 사라졌어요. 아무리 저희가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지만 시모는 제 어깨를 이리저리 흔들더라고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러는 듯 했어요. 야, 너 미쳤니?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이제 내 친구들 어떻게 만나?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친구가 맞긴 해요? 넌 정말 눈치도 없고 학벌도 모자라고 어쩜 매번 그래? 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번에는 내 아들이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내 친구들이냐? 너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제? 시종일관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대답했죠. 당신이 온통 거짓말한 걸 왜 내 탓을 해요? 내 잘난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물건이랑 결혼을, 아이고 공무원도 급이 있는데 겨우 이런 덜 떨어진 구급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어. 정말 직업으로 사람 비하하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저를 개무시를 하더군요. 애초에 거짓말도 체면치레하려던 시모의 방정맞은 입 때문에 생긴 일인걸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서로 무시는 왜 하나요?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엔 넘어선 안 되는 선까지 넘고 말았죠. 그 전까지는 시모만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과 꼭 이혼을 해서라도 이 아줌마와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죠. 아이, 부자면 뭐해 부자면. 겨우 농사일이나 하는 시골 출신 사돈들 내가 뭘 자랑하겠냐고.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강남 땅 부자라고는 해줘야 내 기가 살지. 그래야 치과 의사인 내 아들 기가 살지. 내가 거짓말한 게 내 잘못 같니? 네 부모랑 네 잘못이란 생각은 안 들어? 듣다 부모님 욕까지 하려는 시모에게 저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당신 아들 치과 개원시켜준 게 누군데?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그새 잊었어? 곱게 늙어 이 아줌마야. 그렇게 살다간 당신이 끔찍하게 여기는 잘난 아들 삶까지 철저히 망가질걸? 뭐? 야, 너 말하는 게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내 아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왜 망가져? 너 정신 나갔니? 네가 뭔데 내 아들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 똑바로 들어요. 당신 아들 망가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나예요. 당신 아들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혹여나 붙잡을 생각 마요. 난 이만 물러날 테니까 본인이 꿈꾸는 며느리랑 사돈들 열심히 찾아서 꼭 당신 잘난 아들 옆에 새로 세워요. 알겠죠? 너 주제를 모르구나. 네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왜 망가져? 참나,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아들 이제 어엿하게 치과 개원해서 원장인데 돌싱이라도 너보다 좋은 스펙 여자들 줄을 설 것이다 아마. 아줌마,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마구 비웃자 시모는 기분 나쁘다며 벌떡 일어나 저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죠. 강하게 뿌리치려는 그때 마침 식당에 도착한 남편이 아연질색하며 시모를 대신 밀치더군요. 이젠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남편 역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 보다시피.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난 정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너희 엄마, 나로 모자라서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더라? 인간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될 짓이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일단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응? 아들, 뭘 네가 미안해? 이제 쟤랑 끝이다. 네가 방금 쟤 말하는 꼴을 봤어야 해. 아주 몹쓸 물건이야, 저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발. 이제 정신 차렸다면서요. 아들, 넌 이제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저 여우 같은 게 저번부터 슬슬 이간질하며 너랑 내 사이 갈라놓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엄마겠죠. 멀쩡한 아들 부부 사이 갈라놓는 게 엄마잖아요. 아니, 아들이 치과에서 하면 뭐해요? 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한다고 쌓인 학자금 갚느라 아직 숨통도 안 트였어. 겨우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 지원 덕에 먹고 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경우야?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망쳐요? 남편이 울부짖는데도 시모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코웃음을 치더군요. 걱정 마.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반은 들고 올 수 있다는데 네 몫은 엄마가 변호사 써서 단단히 챙겨줄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 당할 수는 없지. 너 이제 원장님이야. 무서울 거 없고 꿀릴 거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진짜. 그리고 그 치과가 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사람이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왜? 참나, 이제 네가 원장인데 당연히 네 치과지. 그리고 줬다가 빼앗는 게 뭐 쉬운 줄 아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데 무식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모였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유책 사유도 제게 없을 뿐더러 부부 재산을 반반 나누기에는 혼인 기간조차도 한참 모자랐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인지 새하얗게 질려 연신 나불대는 시모의 입을 막기 급급했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제대로 웃음이 터졌어요. 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죄송하지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지금까지 봉사하고 다니느라 모은 돈 많지 않아요. 아직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요. 있다 해도 법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데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반반 나누기에는 결혼 생활이 너무 짧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혼하는 건 다 아줌마 탓인 건 아시죠? 재산을 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에 시모는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자기 아들 치과 하나는 건졌으면 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며 온 힘을 다해 호통쳤어요. 혹여나 이혼하면 치과 건물 그대로 반납하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가기로 계약서 썼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시모만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 언질했던 건 정말 저희 아빠의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망연자실한 얼굴의 남편이 힘겹게 정말 그만하라고 시모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남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런 시모 밑에서 태어난 거라 생각했어요. 차마 따지지는 못하고 분에 차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진실을 꺼내지 못하는 남편 대신 제가 입을 열었네요. 아빠가 치과 개원해줄 때 저랑 이혼하면 이 사람 치과 포기하기로 계약서에 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알겠다고 거기 서명했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더 이상 치과 원장 아들은 없는 거죠. 뭐라? 아들, 전현 말이 사실이야? 정말이지 피로하고 지치네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 앞에서 더 이상 매달리거나 붙잡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울면서 빌었어요. 여보,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아니면 별거라도 해서 우리 상황이 다시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엄마랑 연 끊고 살게.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응? 제발 여보. 미안해. 난 이미 생각 정했어. 여보. 솔직히 저는 모자의 연이 그리 쉽게 끊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당장 치과 때문에 제게 매달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붙잡는 남편 보면서 마음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치과만큼은 뺏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멍청하다 했지만 개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좋았던 추억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시켜서 월세만 받을 테니 이혼하더라도 치과는 그대로 운영하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대로 이혼하고 나가면 정말 빚만 잔뜩이라서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할까봐 부모님이 마지막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끝내 치과 문을 닫았더군요. 이혼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요. 부모님은 치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제게 미안해서 한 행동이란 걸 나중에 알았죠. 치과문 왜 닫았어?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거기 계속 있어. 사위가 아니라 월세 내는 임차인으로 남으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 너한테서 내가 깔끔하게 떠나는 게 맞더라. 구질구질하잖아. 계속 네 주위에 맴도는 것 같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불화의 시작인 시모가 더 밉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이혼시킨 시모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난동 부리기까지 했어요.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생각할수록 참 염치가 없는 아줌마였죠. 새끼가 다 오해한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 아, 됐습니다. 내가 내 새끼 얘기를 듣지 왜 아줌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나 말고 우리 아들이라도 좀 봐줘요.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 내치지 마요. 당장 꺼지라니까. 당신네 딸 어디 내 아들만큼 잘난 신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졸에 겨우 사회복지 사면서 재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 여편네가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미안하지만 그놈의 치과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후회할 말씀 마세요. 제가 굽히고 들어갈 때 사돈도 적당히 하고 사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새아가. 새아가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남의 집 와서 이게 무슨 행패죠? 이미 아줌마 아들이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너 정말 내가 고졸의 촌뜨기라며 한마디 한 걸로 이러는 거냐? 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참나, 내 딸 미국에서 유학한 것도 모르고 내내 학벌 가지고 무시한 거야? 당신이 뭐 내 딸 고등학교 이름이라도 되면 어딘지 제대로 알기나 할 것 같아? 어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 뭐라고요? 아니 평범한 고졸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는데 너 정말이냐? 그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 어쩐지 영어 하는데 발음이 유창하더라. 미국에서 학교 다닐 정도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할 텐데 하긴 치과도 지체 없이 턱턱 개원해준 걸 보면 집에 정말 돈이 많기는 한가 보구나. 말하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당신이 여기서 이럴수록 아들 꼴만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포기할 줄 모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넋두리를 했어요. 한 맺힌 듯 궁시렁거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잘못한 줄 알겠네요. 시몬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기껏 농사하면서 돈을 어디서 많이 벌었냐며 궁금해했어요.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며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시모에게 마구 뿌리셨죠. 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 대대로 땅 부자다 이 여편네야. 그리고 강남에 건물 몇 개 숨겨둔 건 어떻게 알았대? 조만간 당신이 무시한 내 딸, 내가 건물주 만들어주려고. 그럼 당신 이제 잘난 내 딸 재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치? 아이고, 배 아파서 어떡해? 이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위한테 전부 물려줄 수 있었던 땅들인데 말이야. 당신같이 돈 냄새 맡고 구린내 풍기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 내 딸이나 어디 가서 가진 티를 안 내는 거야.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대대로 큰 농사 짓는 집안의 딸 아들이었어요. 땅 부잣집 아들, 딸끼리 만났으니 애초에 물려받은 돈과 땅도 많았죠. 시모는 자기가 몰랐던 친정 부모님 재력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강남 건물주 며느리를 놓치다니. 아니지, 내 아들이 물려받을 땅들 아까워서 어떡해? 갑자기 정신이라도 번쩍 차린 듯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께 무릎 꿇고 연신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아빠는 꼴도 보기 싫다며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신 지 오래였고요. 시모는 그동안 일을 싹 다 잊어주면 자기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기면서 살겠다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소금 짠내보다 더 짠내 나는 시모였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저희는 그 여자에게서 해방됐답니다. 다행히 이혼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돈에 미친 아줌마는 안 찾아왔어요. 조정기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것 같고요. 콩고물 떨어질 거 있을 때는 달려들고 아닐 때는 완전히 나가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분명 가지지 못한 땅들 욕심내며 평생 가슴에 두고 후회하겠죠. 저는 이혼하고 몇 년은 정말 남편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복지직 일도 그만뒀답니다. 결코 시모의 비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혼한 김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앞당겨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지난 3년간의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도 최근 특별한 인연이 저에게 찾아와줬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치과도 문을 닫은 후 어디서도 개원하지 않았어요. 몇 년을 어떻게 사는지 근황조차 들리지 않아 걱정은 됐어요. 혹시라도 이혼하고 치과 닫고 안 좋은 생각할까 봐요. 근데 해외 봉사하는 곳에서 전 남편을 딱 만난 겁니다.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모르는 척 그의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핑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반년을 그의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대화는 받아줬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쳤어? 처음에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지에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은근히 흔들리기도 했네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정착하자. 나 어디서든 밥벌이는 할 수 있어. 프로포즈는 한 번으로 좋게.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 기억 안 나? 그건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 아니었어. 나 우리 엄마랑 완전 인연 끊었어. 솔직히 금방 끊지는 못했어. 그럴 자신이 없어서 너랑 이혼도 한 거였어. 너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혼 후에 전 시모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된다며 집안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 얼른 재혼하라고 아들을 들들 볶았나 봐요.
전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자 리스트를 뽑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안 그래도 저와 이혼 후 많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대요. 자기가 숨쉬고 살려면 엄마와 시간을 두고서라도 모자의 연을 완전히 끊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모든 걸 정리하고 백수로 며칠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 소식을 듣고 함께 해외 봉사에 참여한 거였대요. 저는 감정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를 외면하곤 곧바로 한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전 남편이 이혼할 때도 몇 번이나 자기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하면서 결혼 후 치과 운영했던 개월수를 계산해서 월세도 한꺼번에 입금했다 하네요. 부모님은 일부러 제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고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데 어제 전 남편이 제게 한 번 더 물었어요. 너 정말 나랑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젠 빚도 없고 나 모아둔 돈도 꽤 있어. 근데 내 옆에 당신만 없더라.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같이 지내는 시간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기다릴게. 시모와의 마지막을 제게 이야기해주며 절대 다시 만날 일 없다며 안심시켰어요. 아무리 아들이 이혼하고 원장 소리는 못 들어도 어쨌든 치과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전 시모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다네요. 너 어디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쫄딱 망한 걸 엄마 탓을 해? 천하의 썩을 놈. 너 어디 나랑 영 끊고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본다. 나 때문에 이혼한 거는 원망스럽고 내 덕에 원장 소리 들었던 건 안 고맙고 에라이 괘씸한 놈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전 시모.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가만 보면 아들로서 사랑하기보단 자신의 인생 전리품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결국 자업자득으로 혼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세상 끝나는 날에도 끝까지 아들을 안 찾을지 의문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재결합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못된 시모도 더 이상 없고 전 남편의 사람 됨됨이는 이미 검증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랑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데 저는 그 끝까지 안 가봐서 무섭거든요. 사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재결합하는 건 조금 두려워요. 그렇다고 연애를 하는 것도 웃기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